650만 원 내고 1억 2천만 원 받았는데 받는 돈이 매년마다 늘어납니다. 20%를 내야 40%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9%밖에 안 내면서 40%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주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익률을 올리면 된다. 과감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된다. 이거 완전히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 딱 맞습니다. 부채를 스노우볼을 조금 더 굴려요. 한 9년만 꾹 참아가지고 스노우볼을 더 굴려가지고 자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9년 밀린 게 개혁인가?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거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의 구조를 모르고 이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 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에 제기하고 법률상 대표자인 국회의장 우원식에게 제기합니다. 일단 연금의 구조를 설명드리고 우리가 왜 헌법소원하는가 이거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금 문제가 너무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어떤 분은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 650만 원 내고 1억 2천만 원 받았는데 받는 돈이 매년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수령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자기가 낸 원금을 받으려면 한 3년 정도 받으면 원금 받아요. 길면 3년에서 5년. 근데 평균 한 15년에서 20년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엄청 많이 받게 되시는 거죠. 낸 거 대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이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수익률이 한 2, 3% 나옵니다. 이자율보다 조금 높게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식 같은 데 막 아무 때나 투자해놨다가 줘야 될 때 빼야 되잖아요. 그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금이 막 쌓일 때 기준으로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오산이에요. 이건 일종의 예금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냈던 돈을 다시 빼서 돌려줘야 돼요. 열심히 한 안에. 이거를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수익률 한 2, 3% 나옵니다. 낸 돈을 다시 언젠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익률을 올리면 된다. 과감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곤란한 주장이에요. 왜 곤란한 주장이냐? 이 민간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바보라서 수익률 이것밖에 못 낼까요? 민간 회사들입니다. 최대의 수익률을 내고 최대한 나눠주고 자기들도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 보험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줄 수 있다? 글쎄요.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민간에서 자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회사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수익률 많이 낼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약간 영입한 걸로 보이는데 연금특위 전문위원으로 들어올 것 같고 카이스트 김우찬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회사랑 다르게 임의가입 제도라는 거 있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복리가 한 1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라는 게 평균 이제 30년 이후에 받는 거잖아요. 30대 때 평균 냈다가 6, 70대 때 받는 거니까 내가 1억 원을 낸 게 나중에 한 2, 3억으로 돌아오는 게 민간 연금 보험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은 30년 기준으로 1억 원을 내가 저축해 놓은 게 나중에 36억에서 82억 정도로 돌려받는 게 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0%를 내야 40%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9%밖에 안 내면서 40%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주고 있었던 거죠. 원래 연금제도라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1998년 시작했는데 시작하면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기만 내기 때문에 쌓입니다. 1,000조 이상으로. 그런데 이게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는 사람도 있으면 기금이 유지가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약속된 돈을 받아가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순식간에 고꾸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 적자는 누가 감당하게 될까 하면 이미 2,000조 원의 부채가 쌓여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그 돈을 미래 세대가 온전히 갚아줘야 돼요. 고갈된 이후 순간 주기로 약속된 연금은 많은데 모아놓은 돈이 이제 사라지는 때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미래 세대가 월급의 30%, 월급의 40% 이렇게 이제 내야 되게 됩니다. 월급의 3, 40%를 이제 평생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태어난 사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포함되죠. 2000년대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근로세대인 동안에는 고갈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평균 보험료를 한 9% 이렇게 내게 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근로세대 안에 보험료가 막 3, 40% 구간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균 보험료율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낸 거 대비 너무 많이 받아간 거 때문에 2015년생부터는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적게 받아갈 수밖에 없고 보험료가 평생 동안 25%, 30%, 40%이 정도까지 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복잡하게 사람들 많이 설명하는데 결국 이거예요. 보험료를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이거나 높일 거면 20%는 높여줘야 수지 균형이 맞아서 더 이상 부채가 안 늘어납니다. 이미 존재하는 2천조 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앞으로 부채가 안 늘어나려면 보험료를 20%로 올리거나 월급의 20%를 지금부터 당장 내야 부채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혹은 받는 돈을 두 배로 줄여버리거나 이렇게 해도 부채가 이제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이게 칠레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연금 개혁 사례인데요. 신연금이라고 해서 과거는 어떻게 뭐 해결한다고 치고요. 지금부터는 자기 개인들이 낸 돈에 대해서만 투자 수익 굴려서 받아가도록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개인 계좌 형태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젊을 때 강제 저축시키는 거예요. 돈이 돼가지고 국가한테 계속 빌붙지 마라. 그러니까 국가가 적어도 20대부터 한 60대까지 근로하는 그 시기 동안에 월급의 10% 이런 거를 국민으로 하여금 전부 다 강제 저축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낸 만큼 나중에 받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공정하죠, 굉장히.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바꾸게 되면요. 더 이상 앞으로 부채가 안 늘어납니다. 2천조 원의 부채가 현재 존재하는데 적어도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존재하는 2천조 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연금으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하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죠.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는 앞으로의 수지 균형은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약속된 돈이 너무 많은데 약속된 돈은 어떻게 줄일래? 라는 그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구연금, 지금까지의 부족한 돈 2천조 원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고갈 후에 미래 세대가 해결해 주겠지가 지금 현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연금으로 전환한다. 이 안에는 지금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방법, 국고로 투입해서 해결해 주자. 이게 이번에 통과된 방법이죠.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방법이 2천조 원의 부채가 왜 생겼냐 하면 겨우 600만 원 냈는데 1억 2천만 원 받아가니까 부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약속받았다. 그거를 좀 줄이자라는 게 자동 조정 장치 도입입니다. 이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입을 주장했고 자동 조정 장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약하게 들어가는 것부터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 근데 강력하게 들어가면 부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2천조 원의 부채가 막 500조 원, 뭐 이렇게까지 팍팍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 약하게 들어가면 부채가 별로 안 줄어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논의를 처음 꺼낸 거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이라고 정부안을 냈을 때 처음으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역사가 보면 처음에는 3%밖에 안 내고 70% 받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자죠. 김대중 정부 때 1차 개혁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10% 떨궜어요.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적자예요. 여전히 적자 구조예요. 2008년도 개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소득 대체율을 당장 10% 깎고 앞으로 20년간 천천히 10% 깎는다. 자, 근데 이것도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예요. 2028년까지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월급의 9% 내고 40% 받는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시면요. 개선은 했어요. 개선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개혁을 했지만 계속 마이너스 구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래도 개혁한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까지 오면서 적자가 매년마다 몇십조 원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요. 국민들이 냈던 보험료가 총 한 60조 원이 거쳤습니다. 60조 원. 작년 기준으로요. 자, 이때 60조 원의 총 보험료가 거쳤어요. 국민들한테 다 걷은 보험료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은 돈에 대한 수익률 말고요. 60조 원을 걷었어요. 근데 이 60조 원에 대해서 수익률을 다 굴려가지고 나중에 약속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 원래 보험료율 9%에 대해서 얼마를 줄 수 있는 거죠? 18%를 줄 수 있어요. 이 60조 원은 소득 대체율 18%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보험료 9%인데요. 소득 대체율 18%가 수지 균형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 약속하고 있죠? 42%, 41%. 이렇게 40% 대략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현재 가치로 60조 원을 걷었는데 우리가 주기로 약속한 돈이 2023년에 거둔 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나중에
현재 가치로 당겼을 때 130조 원 정도 혹은 140조 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이해 못 하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무슨 말이냐? 2023년이나 2024년 기준으로는 이 한 해에 적자가 70조 원이 쌓였습니다. 한 해에. 그래서 이거 수익률 다 굴리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적자가 얼마죠? 6, 70조 원. 이게 20년간 쌓인 거예요. 30년간. 그래서 이게 지금 쫙 합쳐가지고 낸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약속했는데 그 돈이 지금 쌓이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돈이 2천조 원이 돼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2천조 원. 지금 이렇게 주장들 합니다. 쌓인 돈에 대해서 지금은 투자에 대한 이익이 있잖아요. 몇십조 원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적자가 33조밖에 안 난다. 1년에 33조. 그래도 쌓아놓은 데에 대한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885억의 적자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그렇지 않아요. 쌓아놓은 돈은 과거에 이미 미적립 부채가 쌓여 있는 돈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사실은 적자가 70조 원 쌓였어요. 70조 원. 경제라든가 회계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적자가 매년마다 지금 70조 원 이 정도 쌓이고 있어요. 30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적자가 너무 심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공무원한테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보건복지부가 또 국민연금 개혁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가져갔어요. 근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우리는 적게 내면서도 돈은 많이 받는 대안을 찾아라. 보험료를 높일 수 없다. 근데 저런 마술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그러니까 포퓰리즘에서 아예 절대 이렇게 부채를 줄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절 손을 안 대게 됐어요. 정치적으로는 똑똑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잘못 건들다가 지지율 깎이고 탈핵당할까 봐. 근데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탓이라고만 말하기도 좀 그래요. 국민들의 탓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중에서 연금 개혁을 꺼낸 거예요. 그중에 연금이 들어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온 게 우리는 낸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를 미래가 다 갚아야 되니까 좀 줄이자 했더니 당시에 국민들이 관심 없는 틈에 우리도 몰랐죠. 민주당이 욕하고 야당 복지위에서 욕하고 받는 돈 줄어든다고 노동시민단체 자 여기가 민노총이죠. 민노총에서 욕하고 하면서 다 두드려 맞은 거예요. 지지율 계속 깎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면 이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잘 모르면 왜 서민들의 쌈짓돈을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그 사이에 모수개혁부터 하자 하면서 이번에 연금개혁안이 합의가 돼버렸습니다. 이걸 이재명이 많이 추진했는데요. 그 이유는 알려져 있는 걸로 이런 겁니다. 내가 바로 노무현 정부 이후에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이뤄낸 대선 후보다. 자, 이 타이틀을 전부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재명은 나는 이런 대선 후보다. 한다면 한다. 권성동도 내가 원내대표 때 이런 개혁안을 여야 합의해서 이뤄냈다. 이해 복지부 차관도 내가 복지부 차관으로서 내가 이뤄냈다. 나 때 이걸 했다. 전부 다 타이틀을 갖고 싶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는 한다면 하는 후보다. 그리고 한동훈도 청년 착천은 연금개혁안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라고 한참 했어요. 이준석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 거부권 행사 없이 통과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정치적인 타협 이런 거를 잘 못하고 너무 독단적이다. 오케이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래도 맞는 걸 했거든요. 자동 조정 장치. 근데 그때는 같은 여당 당대표이면서도 이제 각 세우고 연금개혁안도 정부랑 다른 목소리 내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와 진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치적이다.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그렇게 연금개혁으로 싸울 때 한마디 안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연금개혁 저지하겠다면서 이제 와가지고 내가 바로 2030을 위한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현실이기도 하면서 국민들도 우리가 무지한 면들이 있죠.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정치인들도 좀 너무하다. 진짜 정치인들 수준도 굉장히 서로 기장파장 개친도친이다 이런 느낌 듭니다. 개혁신당이 지금 전국에 이런 거를 걸어놨어요. 연금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하는 바로 그런 정당이다. 지금 표를 좀 가져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아무 말씀만 하시더니. 그리고 지금 더 많은 부채를 늘리더라도 연금액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참여연대, 민주노총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지난 뭐 2, 30년 동안
부채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도 무조건 더 많이 나눠주자. 이렇게 해왔던 분입니다. 자, 정당 이름과 노조 이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에 개혁된 법이에요. 자, 한국수 관련 대행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걸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건 언제부터 발효가 되냐? 2026년 1월부터 발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여야가 합의해서 다른 연금법을 넘기거나 새로 연금법을 넘기거나.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절대 이거 진짜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는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일단 헌법 소원을 하면 적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요. 이 그전 상태도 문제긴 합니다. 근데 헌법 소원을 하면 적어도 이번에 이제 법안이 이제 빡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 소원을 걸게 된 겁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됐냐면 2026년 내년부터 0.5%씩 올라서 8년 후에 13%까지 올라가요. 월급의 13%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 보험료 13% 내면 이거에 대한 투자를 굴려가지고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 기대 수명 계산했을 때 소득 대체율을 원래 우리는 26%를 받아야 앞으로 부채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수지 균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소득 대체율 26%보다 훨씬 높죠. 이미. 근데 여기다가 3%나 또 증가시켜 버렸어요. 3%가 증가시켜 버렸어요. 이번 개혁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연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그 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그리고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주장이 자, 이때까지는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증시가 엄청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문제는 올해같이 매년마다 증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올해같이 죽수는 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4.5% 잡는 겁니다. 근데 기금 수익률이 4.5%라고 하면 이번을 통해서 고갈 시기가 8년 혹은 9년이 연장됐습니다. 한 2064년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기금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버렸냐면요. 기금 수익률이 5.5%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계획 때문에 15년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당장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니까 8년, 9년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문제가 뭐냐? 자, 매년마다 지금 부채가 26%를 주는 게 아니라 43%를 주죠. 자, 이 말은 매년마다 부채가 한 50조 원씩 쌓인다는 말입니다. 매년마다. 당장 많이 내니까 이렇게 쌓이는 기간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연장되는 동안에요. 사실은 미래에 몇십 년 후에 줄 돈을 훨씬 많이 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부채가 몇십조 원 쌓여요. 그래서 이게 기금 소진이 9년 늘어났다. 하지만 9년 동안의 부채가 대략 한 400조, 500조가 더 늘어납니다. 그거를 2064년에 일하는 사람들부터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 딱 맞습니다. 부채를 스노우볼을 조금 더 굴려요. 한 9년만 꾹 참아가지고 스노볼을 더 굴려가지고 자 너희들이 내라. 자,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9년 밀린 게 개혁인가?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거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채, 이미 2천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이거를 나라가 부족하면 다 내준다. 이게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젊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의 구조를 모르고 이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소원 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크레딧 제도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요. 군복무 하는 사람들한테 원래 6개월에 대한 군복무 크레딧을 줬습니다. 국민연금. 근데 이제 12개월로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는 첫째 아부터도 이제 내가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를 낳으면 국민연금 12개월을 납부한 걸로 쳐줘요. 자, 근데 이거 좋아 보이죠? 복지 차원에서 그래도 출산율 제고로 좋아 보이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12개월에 대한 그 소득 대체율 나중에 줄 연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이 됐든가 2,000만 원이 됐든가 한 명당. 근데 이 돈을 지금 세금을 투입해서 1,000만 원을 국민연금 기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12개월 적용하고 이거를 국민연금 부채로 처리해요. 부채로. 이러면 어떻게 돼버리죠? 지금 세금을 투입해서 1,000만 원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안 넣어줍니다. 세수록을 안 넣어주고 나중에 어쨌거나 국민연금 기금에서 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고갈됐을 때 미래 세대가 다 내야 되는 부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네가 애 낳으면 1년치 연금 인정해 줄게. 연금 줄게. 근데 그 1,000만 원이나 뭐 2,000만 원, 그 해당하는 연금은 너희 자녀가 내면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거면 현재 세금을 투입하든지 해서 지금
돈을 넣어줘야 미래 세대 부채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돈을 안 넣어주니까 출산 크레딧 줄게. 근데 어차피 나중에 네 자녀가 갚아줄 크레딧이야. 심각하죠. 그래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초안을 받았는데 단체 이름이 되면 단체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받은 거는 손영광의 일단 21만 5천 명. 이거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좀 수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주소가 싹 들어가야 됩니다.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대리인 변호사 헌법에 대한 현직 교수님들 중에서 거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이 저번 주 국회에서 집회할 때 오셨던 황도수 교수님이라는 건국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님. 그 황도수 교수님이 아마 대리인을 맡아줄 수 있도록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초안은 미국 변호사 김다운 변호사가 해당 초안을 적어주셨습니다. 첫 청구는 누구냐? 우리 누구한테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냐 하면 대한민국 국회에 제기하고 법률상 대표자인 국회의장 우원식에게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6,400명 정도가 응답을 해주셨어요. 6,450명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네요. 한 시간당 한 몇십 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추천인을 적으라고 했는데 전환기 쌤이 가장 현재 많은 상태고요. 헌법소원 저희 초안인데 많이 수정해야 될 거긴 합니다. 우리는 청구인은 피해자만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근데 우리는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거를 평등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침해받았습니다. 6, 70대도 사인 가능해요. 난 수혜자니까 나는 사인 못하냐? 아니요, 사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 내 아들, 딸, 내 손자들 이 침해받았기 때문에 침해받았다고 같은 가족에 대한 어떤 행복추구권 이런 게 떨어지겠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청구인, 국회가 이런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적어줍니다. 자, 우리가 침해받은 권리를 제가 그 헌법 조항을 가지고 와봤어요. 뭐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줘야 되는데 여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제적도 있네요.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세 번째 재산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제한 조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하면 좀 뺏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공공복리라고 하기에는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많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같죠. 그래서 재산권도 걸렸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준조세라는 이름 하에 이게 조세 법률주의에 뭐 위배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변호사가 적어줘서 제가 정확한 논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된다. 하지만 과도하다는 거죠, 지금.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개의 헌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나서 1998년, 99년이 되면서 당시에 보험료율 9% 내기 싫다 하면서 국민연금 위헌 소원을 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아니다. 당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왜냐?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안에 소득재분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낸 연금 보험료보다는 당신들도 훨씬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들은 이걸 청구할 권리가 없다. 당신들의 주장은 틀렸다. 당신들 내 돈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을 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웃긴데요. 전 이거 보고 진짜 웃겼는데 2001년도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 그런데 당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재산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의 그 다음 주장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2001년도에 위헌 소원을 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부채가 2천조 원이 쌓였어요. 진짜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당시의 청구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 심각해졌고 국민연금법이 그에 따라서 헌법소원 제기 필요성이 다시 생겼다. 기본권에 대한 이거는 전무후무한 침해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19%까지 20%까지 올릴 거면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9%로 너무 오래 유지하면서 지금 2천조 원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수학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조사에서 보면요. 미성년자 숫자가 한 7, 800만 명 돼요. 그러니까 24살 이하가 딱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대략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 4살 이하의 인구가 1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미적립 부채가 이미 2천조 원이죠. 자, 그러면 지금 20대 중반 이상은 자기가 근로세대일 때 동안 고갈이 아직 안 돼요. 근데 지금 20대 초반 이하는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세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2천조 원을 이 1천만 명 애들과 1천만 명의 자녀들이 갚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은 얘들의 자녀들이 갚아야 되니까 그 1천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2천조 원을 1천만 명에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보면 얼마냐? 한 사람당 2억 원이에요. 이미 부채가. 한 사람당 2억 원의 부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국민연금 때문만 해. 공무원 연금, 정부 부채 다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재명이 25만 원을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25만 원을 나눠주고 싶다. 자, 위에 써보겠습니다. 자, 25만 원 곱하기 지금 5천만 명 나눠주면 얼마냐? 이거 얼마 나오죠? 한 10조 원인가 나옵니다. 13조 원. 자, 이것도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돈이라서 심각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지금 이미 2천조 원의 부채가 국민연금만으로 있어요. 애들 한 명당 2억 원의 부채가 국민연금 때문만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국민연금만. 근데 이거를 지금 더 늘렸어요, 이번에.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때 주장이 뭐였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회적 효율성을 다 따져서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약간 침해당한 것 같아 보여도 문제없다.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미 그런 사회적 효율성도 없었고 라고 우리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법은 이도저도 아니게 보험료를 소폭 인상하고 아주 소폭은 아니죠. 월급의 9%에서 월급의 13%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이렇게 심한데 소득대체율마저 3%더 인상을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매년마다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상황이 변함없어요. 그래서 고갈 시기가 10년 늦춰졌을 뿐 더 큰 부채를 쌓아서 10년 후에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죠. 보험료가 9에서 13%로 늘었고요. 소득대체율 3% 증가했고 지급보장 국가가 해결해주겠다 명문화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주장이라기보다 딱 계산을 한 거예요. 소득대체율이 원래 40%였는데 50%로 올리면 3천조 원이 부채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참고로 여러분 미래 줄 돈이 아니라 현재 가격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게 3,100조 원이에요. 현재 가치로 3천조 원 추가입니다. 자, 5%를 올리면 현재 가치로 1,5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해요. 그래서 1%당 310조 증가합니다. 1%당 130조 원의 부채를 지금 떠넘긴 거예요. 근데 평가 계산 이런 거 할 때 금리를 좀 가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수익률이나 이런 거에서 아마 뭐 국회예산정책처가 디테일한 자료는 안 주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마 4% 가정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 말하는 건데 이미 미적립 부채가 그러니까 이미 거둔 돈에 비해서 주기로 약속된 돈 마이너스 2천조 원 부족하죠. 그런데 자, 소득대체율 1%당 부채가 현재 가치로 얼마라고 했냐면 310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험료가 13%로 올랐어요. 보험료 13%에 대한 소득대체율 수지 균형은 26%의 소득대체율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득대체율이 43%죠. 자, 얼마가 부족하죠? 소득대체율은 지금 수지 균형인 26%보다 17%가 부족해요. 17%가. 맞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미적립 부채가 2천조 원이 있는데 현재 가치로 1%당 300조니까요. 마이너스 5,100조 원. 부채가 지금 추가로 더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그래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부채가요. 지금 소득대체율이 1%가 정상적인 수치보다 더 높을 때마다 300조가 적자인데 17%나 부족하죠. 5,100조 원의 부채가 앞으로 늘어나게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마이너스 7,100조입니다. 아까 전에 계산 다시 해볼까요? 1,000만 명이 이 돈 갚아야 돼요. 1,000만 명이. 한 사람당 부채가 7조 원입니다. 7억 원입니다. 7억 원. 제가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30평대 아파트가 전세 1억 5천입니다. 1인당 7억 원이면 현재 가치로 서울의 집 한 채씩 한 명당 부채 주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저번 달에 해봤었죠.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19%밖에 안 됐었습니다. 노후에 수령할 연금액은 증가하지만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돈은 1% 인상마다 300조 원씩 증가한다. 장단점이 있는데 뭘 선택하겠냐?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데도 높여야겠다고 비양심적으로 대답한 사람 1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인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래 세대가 이거 다 갚아야 돼요. 미래 세대가 다 갚아줘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데 더 늘렸다. 그리고 지급보장 명문화인데 지급보장 명문화는 매년 30조 원의 국고를 투입해서 미적립 부채들을 해결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우리가 넣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돈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국고 혜택으로. 하지만 저소득층과 미가입자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찬성하십니까? 국고 투입 찬성 3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요.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42%다, 40%다 하지만 사실은 소득을 적게 내거나 적게 받거나 이제 이렇게 적게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소득 대체율이 100%까지 올라가요. 100%까지. 내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83%가 돼요. 그리고 월급이 좀 많은 사람들은 소득 대체율이 한 3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게 버는 사람은 낸돈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월급이 높은 사람은 수익률은 낮아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낸돈이 많죠. 수익률은 낮지만 이거를 내가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굴린 돈보다 얼마를 추가로 돈 벌었냐라고 계산하면 1년당 대략 한 400만 원은 더 얻습니다. 1년당 400만 원. 진짜 가치입니다. 1년 가입했으면 400만 원 벌었고 10년 가입했으면 4천만 원 벌었고 40년 가입했으면 1억 6천만 원 번 거예요. 자, 이 돈을 전 가입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펴주기 때문에 생긴 부채를 지금 세금으로 2천조 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결국 해결해주자라는 건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오래 가입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이죠. 보세요. 1년당 어쨌거나 400만 원입니다. 근데 3, 40년 가입한 사람들 엄청 유리한 거죠.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10년 가입하면 4천만 원이에요. 1년 가입하면 400만 원입니다. 네, 오래 가입하는 게 장땡이에요, 무조건. 오래 가입하는 게. 근데 오래 가입한 사람 누구죠? 소득별 가입을 보면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 이 소득이 없으면 가입도 못 하잖아요. 비정규직 혹은 백수 가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세금 혜택을 전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시 돌아가서 자, 이 페이지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자,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소득 대체율을 인정받았던 이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이 1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전 국민 의무화가 아니었어요. 누가 의무화였냐? 시민 이상 사업장이 의무였습니다. 시민 이상의 사업자. 지금 모든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전부 다 의무화된 거는 1차 개혁 이후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1차 개혁하면서 의무 가입시켰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국민연금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낸돈에 비해서 진짜 많이 약속받은 이 10년 있잖아요. 이때는 대기업, 지금 민주노총 대부분의 노조들이 가입해 있었던 이때 진짜 적게 내고 어마어마한 돈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이때 가입한 사람들 엄청 혜택 보겠죠? 가입 시기도 10년이나 더 길고 10년 더 일찍 가입했으니까. 자, 그 대기업 종사자들이 이 혜택을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세금으로 투입해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한테 퍼주고 못 사는 사람한테 안 주고 그리고 배우자 소득 원액에 따른 임의가입자 가입률이 임의가입이라는 건 뭐냐 진짜 조금 내고 딱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구간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나 가정주부도 소득 대체율 83%를 약속받습니다 일반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기 중에 사기예요 보시면 이 임의가입하는 사람들의 배우자의 소득을 보니까 신고하는 소득이 400만 원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 무슨 말이냐 잘 사는 분들, 정보력 있는 분들이 자기 아들, 딸이나 사모님들 1년이라도 가입하면 이 돈 버는 거예요. 1년마다 400만 원. 20년 가입하면 8천만 원. 자, 이거를 정보력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랑 자기 아들, 딸 가입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엄청 악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여러분들도 이 중에도 아는 사람 있으면 빨리 가입시키세요. 안 하면 손해입니다. 미래세금 돈으로 이거 다 퍼주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모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민주노총 사모님들을 위해서 2천조 원의 세금을 때려붓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급보장 명문화 이거 하려고 민주노총이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공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넘겼어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법 소원을 받고 있고요. 저번 주에 규탄 집회도 했고, 역시 전환기 쌤 덕분에 그래도 지금 이제 서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달 안에 연금 노예 세대라는 책을 하나 쓰려고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하여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이렇게 해서 18만 원 세대에 대한 이 패러디이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 잠시 얘기했는데 지금 서명한 사람이 6,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6,500명이 가입을 했고 신청을 해줬고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서명하면요. 위헌은 기각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헌 심판은.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것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제대로 개혁해 줄지도 몰라요. 그거라도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크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줄지도 모르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